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 TV입니다. 오늘 또 야심한 밤에 한번 영상을 또 올려보고 있습니다. 계속 바빠가지고 저녁 시간을 이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짬이 나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래도 또 이렇게 또 걸기는 그렇고 오늘 또 발표된 중요한 기사들이 또 많아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식에 관한 이야기하고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건 있네요. 몇 가지를 좀 간추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주식 양도세 늘리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금융투자 과세가 발표가 25일 날 될 예정이네요. 또 그것이 발표되면 또 한번 기사를 요약해서 영상을 올려볼 건데요. 오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인하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모든 상장 주식 거래처에게 양도세 소득세 부과 계획 포함될 뜻이라고 돼 있네요. 뭐냐면 개인 투자자와 달리 회사의 대주주에게는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주주라고 하는 것은 지분율 1% 이상의 단일 종목, 그러니까 한 주식이죠. 한 회사의 주식, 그 주식의 가치가 10억 원을 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게 바로 대주주였어요. 그런데요, 이 대주주 요건을 변경이 되는 거죠. 내년 4월부터는 종목별 주식 보유 가치가 3억 원 이상인 투자자로 확대가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일 종목의 주식에 지분율 10% 이상의 10억 원을 넘어야 대주주였는데 이제는 종목별 주식 보유 가치가 3억 원 이상인 투자자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즉 3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기존에 없던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됨으로 인해서 세수가 더 확대가 되는 거죠. 또 이와 함께 3억 원 이하 투자자에게도 단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랬네요. 굉장히 빡세네요. 세수가 많이 늘겠고요. 네. 자, 그 다음 기사를 봐야 될 텐데요. 정부 동학개미까지 주식 양도세 물리지는 않을 듯. 그러니까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추가 확대해서 소액 투자자들까지 포함하는 전면 확대 내용은 빠진다라는 내용이네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큰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인데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네요. 양도소득세 대상이 대주주의 어떤 조건인 거죠. 내년 4월부터는 1% 또는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세금 부과하겠다는 거죠. 양도소득세요. 그리고 3억 원 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3억 원 미만인 거죠. 그 소액 투자자 분류를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이 담긴대요. 그리고 예컨대 로드맵 기간을 늘려 3억 원 미만 구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양도소득세를 다 물리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도 완전 폐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금 걷을 방법이 구상이 되고 있는 거네요. 문제가 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거래세는 이익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가액의 0.25%가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4조 원이 넘는 증권거래세가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입장에서 완전 폐지는 세수 감 우려가 크다. 그러니까 세수가 감소되는 것은 회피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사실 좀 무섭네요. 이제 걱정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증권거래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경우에 투자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죠. 일본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세 도입이 이루어지기까지 기간적으로 10년이 넘게 걸렸죠. 대만도 제도 도입 과정에서 주가가 폭락을 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양도세 부과를 철회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죠. 그렇지 않아도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괴로운데
주가까지 폭락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또 과거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 일본 시장과 다르게 배당도 적잖아요. 장기 투자에 따른 이점이 한 부분이 없는 거죠. 배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 기업도 그리 많지 않고요. 그리고 양도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투자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등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와중에 세금까지 이렇게 매겨진다. 굉장히 코스피에 투자할 매력이 많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결국에 돈을 벌기 위함인데 이 주식을 한다는 것은 그 회사에 그 기업에 지분의 일부를 투자자로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 지분을 내가 보유하는 거고. 그래서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과세가 되고 하다 보면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의 코스피를 떠나게 되는데 많은 또 악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라가 성장을 하려면 기업이 살아야 됩니다. 이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자꾸 외국으로 떠나는 거예요. 공장도 외국에 짓게 되는 거고요. 예.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또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해보자면 주식 양도 차익분에 대한 과세가 조세 원칙에 따라서 주가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투자 손실에 대한 2월 공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의 경우에만 해도 그해 매도 물건 중에 차익이 발생한 물건과 손실이 발생한 물건을 합산과세에서 세금을 매겨주죠. 즉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A라고 하는 집을 팔고 나서 1억의 수익이 발생했고 또 B라는 집을 팔고 나서 1억의 손실이 발생한 채로 두 집을 다 팔았을 경우에 수익이 제로인 상태니까 낼 세금이 없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식에 있어서 양도 차익분의 경우에 과세를 하게 된다면 투자 손실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되어야 맞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좀 더 시행착오를 좀 오랜 기간 두고 보면서 시행착오를 좀 겪어봤으면 좋겠다. 단번에 이렇게 세금을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도세라든지 증권거래세를 매기는 것보다는 어떤 그 과도기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기간을 좀 두고 일본의 경우에도 10년 정도 걸렸잖아요. 대만은 하다가 주가가 폭락해서 철회해버렸고요. 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서서히 천천히 차분히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또 재밌는 뉴스 하나 볼까요? 오늘부터 잠실, 삼성, 청담, 대치동 아파트 전세 끼고 사면 최대 징역형. 그러니까 구청의 허가를 받고 집을 사야 한다는 거죠. 또 사더라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자, 세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오늘 23일부터 서울시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대치, 삼성, 청담동 일대에서 집을 사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만약 이 지역에 전세를 기고 아파트를 사는 등 구청장의 허가가 없는 주택 거래를 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왜 그렇게 됐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묶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6월 17일에 이쪽 일대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영동대로 뭐 광역복합환승센터, 또 현대차, GBC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뜨거워진 거죠. 매수 심리가 굉장히 자극이 되면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뒤에 허가 없이 이것을 체결해버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는 거예요. 또
토지 이 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집을 사게 되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월세나 전세를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집을 대팔 수도 없습니다. 네, 이런 굉장히 강한 규제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단 초소형 아파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수요 쏠림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소형 평형 몸값이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결국은 지금 그래요. 이쪽이 어떻게 급상승이 돼가지고 매매가가 올랐거나 전세가가 뜨겁게 올라가 버리면 그쪽을 규제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또 그 규제를 받지 못한 곳에서 또 풍선 효과가 또 일어나고요. 이런 재밌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현상이 또 벌어지네. 여기서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에서 오는 풍선 효과도 예상된대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규제가 법정동을 기준으로 시행되는데 법정동으로는 규제 지역인데 행정동으로는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여기 드러났네요. 법정동으로는 잠실동이 아닌 신천동이다. 뭐냐면 송파 장미 1, 2차 아파트하고 파크리오 아파트가 행정동상으로는 각각 잠실 6동, 잠실 4동인데 법정동으로는 잠실동이 아니래요. 신천동이랍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도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인데 경매. 이 경매 시장에서도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눈여겨보고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할지라도 경매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규제에서 제외된답니다. 그래서 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규제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대출 규제가 동일하게 시행은 되지만 이미 서울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엄격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러나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사실 묶인 곳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 곳이잖아요.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은 규제가 되어도 여건만 된다라면 매수할 대기자들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6월 17일 날 대책 이후에도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대치동에서 신고가 아파트들이 무더기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규제 전에 막차를 타려고 하는 현금 부자들. 어차피 대출 안 되기 때문에 현금 없으면 못 사는 동네 아니겠어요? 대치동 동부 센트럴빌 전용 121.7제곱미터 35억 원의 신고가가 갱신됐답니다. 네, 어차피 될 곳이고 어차피 갈 곳이기 때문에 현금이 있는 현금 부자들은 그냥 이번 기회에 사버리겠다는 거죠. 왜? 호재도 많고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사두고 보유해 두겠다라는 거죠. 기사를 보면요. 이런 가운데 갭 투자 막차를 타려는 수요에 지난 주말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가 대거 거래되며 신고가가 속출한 것이 보여졌다.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15억 원 초고가 주택임점을 고려하면 현금 부자들이 규제에 앞서 쇼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했네요. 동부 센트럴빌 35억 원의 손바뀜 됐답니다. 신고가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대치동에서는 지난 17일 이후 그러니까 6월 17일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거죠. 10건의 실거래가가 등록됐다. 물건도 사실 안 보고 그냥 전화로 오케이 하고 계약금 넣고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15억 원 초과의 초고가 주택들이다. 그렇죠. 되는 곳이니까요. 호재가 좀 많습니까?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그 다음에 현대차의 GBC, 그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안고 이쪽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 굉장히 뜨거워질 우려가 많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고요. 강남,
대치, 그 다음에 삼성, 청담, 송파, 잠실동 일대.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오늘부터 6월 23일부터는 구청장의 허가 없는 주택 거래를 할 경우에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참 굉장히 재미있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비규제 지역으로 눈이 돌려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될 때마다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어서 나갈 것인가, 또 끊임없이 조정 지역을 확대해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좀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하시던 분들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손을 완벽하게 뗄 수 있을 것인가, 뭐 그것도 좀 의문점이기는 하고요. 뭐 어쨌든 계속해서 틈새를 찾아갈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시기에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어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하나의 파이프라인에 국한돼서 생각하지 마시라. 부동산도 좋고 주식도 좋고 사업의 확장도 좋고, 또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직장 외 소득을 또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번 기회에 또 고민을 심도 있게 해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증권거래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주식 거래 후에 차익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단기적인 안목으로만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정말 우리가 우리 국익에 도움될 수 있게끔 방향들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뜩이나 미국 주식, 해외 주식에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상태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코스피를 떠나버리면 안 될 텐데, 코스피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계기가 될까봐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나라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려면 결국은 기업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를 정말 응원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여건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참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정부에서 큰 뜻이 있겠죠. 뭐 일부 계층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전체가 다 고르게 잘 사는 것을 지향할 것 아닙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기업이 그런 와중에서도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좀 만들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오늘 별별 이야기를 다 했네요. 아무튼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그 기사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늦은 시간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짧지 않은 시간을 또 찍어버렸네요.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